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입니다. 그 고통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 사그라들지 않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아픔 속에서 시작됩니다. 한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그 슬픔 속에서 피어난 뜻밖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최 회장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이곳을 향합니다.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공원묘지.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대리석 무덤 앞에서 최 회장은 오늘도 무거운 한숨을 내쉽니다. 민수야.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집니다. 1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민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최 회장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옵니다. 무덤 앞에 놓인 하얀 국화꽃들이 쓸쓸하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 민수가 그토록 싫어했던 담배 냄새였으니까요. 아빠는 또 혼자야. 너 없는 세상이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자리에 서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들었던 의사의 차가운 선고, 작은 몸을 감싼 하얀 천, 그리고 영영 뜨지 않을 민수의 눈꺼풀, 바람이 차갑게 스며듭니다. 최 회장은 코트깃을 세우며 무덤 주위를 천천히 걸어봅니다. 잡초 하나 자라지 않도록 정성껏 관리되고 있는 이곳이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황무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착한 아이들부터 데려가고. 최 회장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날 회사 일로 바빠서 민수와 함께 놀아주지 못했던 것, 아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던 것, 그 모든 후회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합니다. 최 회장은 무덤 옆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민수가 좋아했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창문 너머로 노을을 바라보며 아빠, 하늘이 불타고 있어라고 말하곤 했지요. 민수야, 아빠가 또 왔다. 너는 잘 지내고 있지? 대답 없는 무덤을 향해 던지는 말들이 허공에 맴돕니다. 최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냅니다. 민수의 12번째 생일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둠이 짙어지자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무덤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해 보입니다. 이런 일상이 1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차 안에서 최 회장은 룸미러로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대리석이 마치 민수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제 밤 내린 이슬비로 무덤이 조금 더러워졌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원묘지 입구에 차를 세우고 민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던 중 최 회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소년이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정성스럽게 무덤을 닦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깨끗하지만 조금 낡은 옷차림의 소년은 작은 걸레로 대리석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누군가가 민수의 무덤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 걸음으로 다가가며 최 회장은 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웬 놈이야?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소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고 순수해 보이는 눈동자, 아직 어린기가 남아있는 얼굴이지만 어딘가 의연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일어서며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긴 무슨 안녕하냐. 남의 무덤을 함부로 만지면 어떡해. 최 회장의 목소리는 공원묘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소년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남의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순간 최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무덤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 민수의 무덤입니다. 자신이 직접 묘지를 구입하고 묘비를 세우고 10년간 관리해 온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 무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건 내 아들 최민수 무덤이다. 아저씨가 누구신지는 몰라도 여기는 우리 아빠 박영웅 씨 무덤이에요.
하준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덤을 보호하려는 듯 두 팔을 벌려 막아섭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작은 파수꾼 같아 보입니다. 최 회장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아들 무덤 앞에서 다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니. 게다가 어린 소년이 어른인 자신에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이 꼬마야, 장난하는 거냐? 여기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못 보니? 최 회장이 손가락으로 묘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묘비를 바라보며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짓습니다. 맞아요. 박영웅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아빠 이름이에요. 이 순간 최 회장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사기며 묘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최민수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최민수라고 써 있잖아. 아니에요. 박영웅이라고 써 있어요. 둘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소년 하주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저씨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저는 매일 여기 와서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무덤도 깨끗하게 치워드리고 있어요. 최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들며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꼬마야, 솔직히 말해라. 누가 시켜서 이런 장난을 치는 거냐? 하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소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고 다른 데 가서 놀아라. 여긴 어른들끼리 쓰는 곳이야. 하지만 하주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최 회장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지갑에서 더 많은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소년의 눈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게임도 하고 그래라. 하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저는 아빠를 팔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최 회장의 머리에서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 소년이 정말로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재력을 알고 일부러 이런 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목적이 뭐냐? 얼마나 달라고 할 거야? 아저씨, 저는 정말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아빠가 계시다고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귀에는 교묘한 연기로만 들렸습니다. 이 사기꾸러기,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런 뻔뻔한 짓을 하는 거냐? 최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하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덤 앞을 지키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아빠예요. 아빠는 영웅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다. 최 회장은 손을 휘저으며 소년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이 연극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비서. 지금 당장 공원묘지로 와.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를 끊은 후 최 회장은 하준을 째려보았습니다. 좋아. 내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곧 사람이 와서 너의 정체를 밝혀낼 거야. 하준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애처롭기도 했지만 최 회장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분명히 이 소년 뒤에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자신을 노리는 치밀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 듣고 나서 김 비서도 당황스러워했지만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하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린 친구,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어른들 말씀 듣고 집에 가자. 하지만 하준은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빠가 계시는 곳이 제 집이라고요. 결국 실랑이만 계속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소년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최 회장은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하준이라는 소년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당당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무덤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 비서를 불러. 잠시 후 김 비서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 소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라. 이름이 하준이라고 했지.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그 아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분명히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을 거야.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소년의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최 회장은 다시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혹시 그 소년이 또 나타날까 싶어서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하준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도시락을 펼쳐놓고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김밥을 가져왔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참치김밥이에요. 하준이 무덤을 향해 말하는 모습을 보며 최 회장은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민수에게 말을 거는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최 회장의 시선이 무덤 옆에 놓인 작은 물건에 머물렀습니다. 낡고 바랜 파란색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한쪽 팔이 부러진 채로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그 장난감을 보는 순간 최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로봇 장난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흩어졌다 모였다 했습니다. 10년 전 민수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파란색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병원에서 분명히 사라졌었습니다. 이상하다. 최 회장은 그 장난감을 계속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준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파란색 로봇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로봇 정말 소중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니까요. 최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비슷한 장난감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집으로 돌아온 최 회장은 민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 온 그 방에서 민수의 물건들을 하나씩 뒤져보았습니다. 사진첩, 일기장, 장난감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민수도 파란색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병원에서 가져왔어야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최 회장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거짓말쟁이라고 확신했는데 이상한 증거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도 최 회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파란색 로봇 장난감과 하준이라는 소년, 그리고 10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최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 회장은 파일을 받아들며 긴장했습니다. 이제 그 소년의 정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박하준, 14살. 현재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김 비서가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며 최 회장은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정말로 박영웅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여기 정말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한 장의 신문기사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10년 전 신문기사였습니다. 의사자 박영웅 씨,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어린 생명 구해. 최 회장이 기사를 읽어내려가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웅 씨는 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를 발견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다. 아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파란색 로봇, 장난감을 쥐어주며 안심시킨 후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잔해로부터 아이를 구해냈다. 하지만 아이를 구한 직후 박 씨는 떨어진 잔해에 맞아 즉사했다. 구조된 아이는 최민수 군으로. 기사를 읽던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떨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최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민수가 손에 쥐고 있었던 파란색 로봇, 그리고
지금 하준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그 장난감. 의사자의 아들 이름은 박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을 사기꾼이라고 몰았다니. 기사를 다시 찾아 들고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박영웅이라는 사람은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남의 아이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아들 민수를. 그런데 회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무덤 관리 기록을 보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2개의 무덤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최민수 군 무덤, 또 하나는 박영웅 씨 무덤이었는데. 뭐라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무덤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기록에 없지만 최 회장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준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당장 차를 준비해. 공원묘지로 가야겠다. 최 회장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하준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최 회장은 계속해서 10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보려 했습니다. 공원묘지에 도착한 최 회장은 무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멀리서부터 하준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무덤 앞에 앉아있는 그 소년을 보며 최 회장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준은 파란색 로봇을 손에 들고 무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그 무서운 할아버지가 안 왔어요. 어제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를 사기꾼 취급하면서 돈을 막 던지더라고요. 최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을 무서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하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그분도 많이 아파 보였어요. 저처럼 누군가를 잃은 아픔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준은 로봇을 어루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아픈 사람을 이해해 주라고. 그 할아버지도 분명히 아픈 마음이 있을 거예요.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심하게 대했던 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주고 있다니. 이런 선량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사기꾼이라고 몰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빠, 정말로 그분이 무서운 사람은 아니죠? 제가 아빠 무덤을 지켜야 하는 거 맞죠? 하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덤 앞에서 혼자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최 회장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하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하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회장의 모습을 본 순간 하준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또 왔네요. 하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최 회장은 하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준아, 제 이름을 어떻게? 하준이 놀란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주머니에서 신문기사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하준에게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박영웅 씨가 너의 아버지구나. 하준이 기사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아빠에 대한 기사예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하준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구해주신 아이가 바로 내 아들 민수란다. 하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그래, 할아버지도 너처럼 아빠를 그리워하는 사람이란다. 내 아버지 덕분에 우리 민수가 살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최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그리움, 박영웅에 대한 감사함, 하준에게 한 행동에 대한 미안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준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구해준 아이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인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정말로 영웅이었나요? 그래, 내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셨다.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워하는 분이란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그리고 이제는 같은 감사함을 나누며 최 회장은 하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간 성공한 기업인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한 명의 어른일 뿐이었습니다. 하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준은 당황하며 최 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너의 아버지를 모독했는지. 최 회장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은인의 아들을 사기꾼이라고 몰았다. 돈으로 너를 쫓아내려고 했다. 하준은 조용히 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도 저처럼 아픈 마음이 있었던 거죠. 최 회장은 하준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더욱 울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오히려 어른인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다니. 할아버지, 아빠가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고요. 하준은 파란색 로봇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로봇이 민수 형한테 갔었구나. 아빠가 마지막으로 형을 안심시켜 주려고 준 거였어요. 그래, 민수가 병원에서 그 로봇을 꼭 쥐고 있었단다. 아마 내 아버지 덕분에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야. 최 회장은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민수가 계속 누군가에 대해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민수가 계속 말했었어. 아저씨가 살려주셨어. 로봇 주신 아저씨가라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민수가 무사한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아빠가 형을 구해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준의 말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웅이라는 분이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준아, 할아버지가 내게 물어볼 게 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앞으로 너의 할아버지가 되어도 될까?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드리고 싶다. 하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다.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하준은 최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하준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저 혼자 아빠한테 인사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할아버지도 함께 할 거야.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도 소중한 분이니까.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새로운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앞으로 함께 그 아픔을 나눠 가지겠다는 약속을. 할아버지, 아빠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할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면요. 민수도 기뻐할 거야. 자기를 구해준 분의 아들이 할아버지의 손자가 되었다고 하면 말이다. 한 달이 지난 후 공원 묘지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최 회장과 하준이 함께 무덤을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은 어디에 놓을까요? 하준이 하얀 국화꽃을 들고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곳에 놓아라.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원망만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이제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로운 아버지 박영웅, 사랑하는 아들 최민수. 최 회장이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새로운 묘비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와 민수 형이 함께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둘 다 외롭지 않을 거야. 최 회장은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희생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하준은 파란색 로봇을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그 로봇은 두 아버지와 두 아들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징표가 되었습니다. 아빠, 민수 형,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진짜 손자처럼 아껴주세요. 하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도 이제 외롭지 않다. 내가 보내준 선물 같은 손자가 있어서 말이야. 최 회장도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영웅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민수가 살 수 있었고, 하준이 덕분에 아빠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두 분이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 회장과 하준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하주는 최 회장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하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할까요? 차 안에서 하준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새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주말에는 다시 아빠들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좋아요. 할아버지랑 함께 가는 거니까 더 기대돼요. 최 회장은 룸미러로 하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준은 새로 꾸며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파란색 로봇과 똑같은 새 로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가 주신 로봇은 무덤에서 민수와 함께 있게 하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이제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하준은 새 로봇을 꼭 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이 아닌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민수와 박영웅이 함께 웃고 있었고, 하준과 자신도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두 명의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 두 명의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준 기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최 회장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치유해가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무덤 앞에서 만난 한 소년의 용기 있는 마음이었습니다.